네, 이번 경제 언박싱은 일본의 금리 얘기입니다. 일본은 장기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주에 결국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일본의 금융정책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이창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장황하게 들었는데 일본이 결국은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올려봐도 이제 제로예요, 사실은. 네네, 그죠? 맞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온 건데 이게 이제 역사적 변곡점에 왔다. 이렇게 네네. 보이는데 네. 일단 금리 역사를 좀 알려주세요. 네네. 일단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보다 이제 제로 금리라고 하죠. 제로 그렇죠. 금리 시작한 건 좀 오래됐습니다. 네. 1999년부터 시작을 했다가 네. 사실은 그 2000년하고 2006년 살짝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일본이 이제 시작을 한 게 사실은 이제 2013년 4월에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됐죠. 네. 그때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실시했는데 네.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2년 내에 2% 물가 상승률 달성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2년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실패했다는 게 안 됐죠. 밝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종합 평가를 한 다음에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어떤 취지에서 그 이듬해인 2016년 2월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예.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정책 금리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하는 건데 예. 여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자가 은행 가가지고 은행 예금하고 나면은 뭐 저 이자가 마이너스 0.1%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일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당좌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있는 자금 중에서 네. 전부는 아니고 네. 일부에 대해서 마이너스 0.1% 이자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자가 아니고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맡겨둘수록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맡기는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행의 취지는 뭐였냐면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중앙은행에 쌓아두지 말고 빨리빨리 대출을 해줘라. 대출을 해줘야 통화량이 늘어나고 맞아요. 통화량이 늘어나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취지로 이제 한 건데 결국에 이제 지금 보면 목표로 하는 2%가 달성이 됐냐라고 보면은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월달 2024년 2월 거거든요. 근데 예. 2.8% 상승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23개월 연속 목표치 2%를 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결단을 내려서 이 일본은행이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하고 기준금리를 0에서 0.1%로 올리고 그게 이제 아까 2016년 2월에 했다 그랬으니까 연수로 하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철폐한 거고 금리 상승을 기준으로 하면 2007년 이후에 17년 만에 금리를 상승하는 그런 역사적인 변곡점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해서 이 오랫동안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친 건데 네네. 이 정책이 효과가 좀 있었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이게 정책이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객관적으로 좀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대출을 잘 안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수수료를 부과해서 빨리빨리 대출을 좀 해주라고 한 건데 일본의 문제는 뭐냐면 대출 해줄 사람은 있어도 대출 받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안 받는 거예요. 네, 기업들이 투자도 안 하지만 기업들이 사내 유보로 충분히 또 자금을 축적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대출을 안 받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나서 통화량이 생각만큼 그렇게 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죠,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더 오히려 부작용은 컸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리오프닝 이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미일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지니까 우리가 1달러당 150엔대에 육박하고 넘어가는 그 슈퍼 엔저 상황이 계속 이제 이어졌고 그런 상황은 이제 결국에는 수입 물가 상승을 가져와서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가계가 굉장히 그 물가 그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물가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2022년 4월부터 물가가 2.1% 이상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19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어떤 공급망 충격, 유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물가가 어쨌든 그렇게 오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임금 상승하고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조금씩 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은행이 선순환하는 물가 상승이 좀 선순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하는 걸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금리 조정도 조정이지만 이제 일본 통화당국이 국채 시장에서 개입을 해갖고 이제 국채 시장 그동안 국채 매입하면서 이제 돈을 네네. 풀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중단을 한다고 네네네. 그러는데요. 이번에 그 3월 18일, 19일 양일간 이제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일 날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마이너스 금리 철폐하겠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YCC라고 하죠. 장단기 금리 조절. 예. 요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아까 마이너스 금리가 2016년 2월에 도입됐다 그랬는데 예. 도입을 하니까 부작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로 맞추니까 장기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일드 커브가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부작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 20년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시장 왜곡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정부가 조달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요 왜곡을 이제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게 YCC 일명 장단기 금리 조절인데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지만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는 적어도 0%로 맞추겠다. 좀 높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플러스로 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겠다라는 게 이제 일본은행의 YCC 정책이었고 예. 그게 사실은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니까 이해는 하지만 예. 장기 금리는 사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억지로 정부가 조절하겠다 이건 취지에도 맞지 않고 가능하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그 부작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54%를 지금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신규 발행이 한 90% 정도를 보유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동안에도 계속 이걸 해제하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하여튼 계기가 돼서 요건 부작용이 많은 이 YCC 정책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가 이제 ETF 그다음에 우리 리츠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 신탁. 요거를 이제 매입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요것도 이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나 YCC보다도 역사가 깁니다. 요거 2010년부터 했거든요. 예. 그래서 14년 동안 쭉 해오던 거를 요번에 그만두기로 한 건데 이게 이제 많을 때는 연간 6조 원 정도를 매입해서 사실은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요것도 이제 14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리도 일단 좀 올리고 국채 매입도 중단하고 일본 경제가 좀 자신감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뭐 자신감을 가졌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일본은행이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임금 상승이 사실은 결정적인데요. 아베노믹스가 2013년에 처음 이제 시행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 2% 달성하면 이 비전통적인 금융 정책 그만두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게 2% 달성된 게 2022년 4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2.1% 물가 상승이 상승률이 2% 이상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23개월 만 2년 동안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왜 진작에 일본은행이 금리 정상화를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할 거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2023년에.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왜 못했냐면 일본은행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물가가 상승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일본 경제가 살아나서 산 건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가가 상승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망 샥이 오면서 그게 트리거가 돼서 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견인 물가 상승이었던 거예요. 예. 수요 견인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불이 이제 옮겨 붙으면서 임금 상승하고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춘투의 임금 인상률을 보면 3.6%였어요. 오. 요게 1994년 이후에 30년 만에 높은 수준이었는데 예, 예. 다만 실질 임금은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대기업은 3% 이상 다 임금이 올라갔는데 네. 중소기업이 2%대, 1%대였어요. 아, 네. 근데 또 일본 국민들 취업자의 70%는 중소기업에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금 인상률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2023년에 이 금리 정상화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우에다 총재가 얘기했냐면 2024년 춘투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 지금 딱 나왔습니다. 예. 렌고라고 이제 일본의 노동조합이죠, 대표적인. 예. 1차 집계 결과, 임금 집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음흠. 임금 인상률이 5.28%입니다. 예. 이게 1991년 이래 33년 만에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수치예요. 수치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도 이번에 4.42%. 네. 요것도 92년 이래 32년 만이고 그래서 요런 추세로 가면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에 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디플레이션 마인드는 불식된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물가가 계속 내릴 거야. 그래서 소비를 투자를 뒤로 미루고 하는 게 이제 디플레이션 마인드 때문인데 이 마인드가 불식된 것은 확실하다라고 지금 일본은행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 벗어났으니까 금리 인상을 지금부터 추세적으로 좀 계속 할까요? 그게 사실은 일본은행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상을 하지 않도록 지금 일본은행이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지난 이제 18일, 19일 열렸던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도 해제하고 YCC도 철폐했지만 한 가지 남겨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그 사시네 오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정 가격 오퍼레이션인데 네. 요거는 일본은행이 계속 하겠다고 남겨뒀습니다. 요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본은행이 이제 장단기 금리 조절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네. 그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사실상 장기 금리 조절하는 방식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 가격 오퍼레이션인데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1%다라고 목표를 정하면 그 1%를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무제한적으로 국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여서 돈을 풀게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절대로 1% 넘지 않게 하는 건데 요거는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행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 수준이 있고 이거는 저희는 모릅니다. 일본은행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목표선을 넘지 않도록 장기 금리를 누르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18일 날 19일 날 그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었는데 18일 날 이거를 발동시켰어요.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무제한적으로 국채 사들여가지고 찍어 눌렀거든요. 그 금리를. 그래서 요게 있는 한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실제로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발언했냐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한 이후에도 완화적인 환경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 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이건 그렇죠. 네. 집값도 엄청 올랐을 인플레이션도 것이고 많이 되고 인플레이션 있을 엄청 텐데. 됐을 건데 네. 일본이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에도 이 정도 물가 상승률 2% 간신히 될 정도라고 하면 지금 일본은 체력적으로 사실 사람으로 치면 한 7, 80대 노인네인 거예요. 식어버린 용광로가 아닐까. 그러니까 네. 감기가 한번 걸리면 회복되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금리를 올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예전에 일본이 2000년하고 2006년에 금리를 살짝 올렸다가 또 이제 그게 굉장히 비판을 받아서 그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된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금리 올리는데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금리 상황, 이 제로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상황은 뭐 일단 환율하고는 뭐 거의 직결돼 있는데 지금 네네. 초조에 말씀하셨다시피 엔저 상황 계속되고 있고 지금 150엔 가고 네네. 지금 원화도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900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880원. 네네. 이런 상황 환율 전망은 어떻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미일 간의 금리 차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일본보다는 그 키는 이제 미국이 쥐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언제 단행하고 몇 차례 단행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미일 간 금리 차가 이제 줄어들 텐데 네. 지금 이제 미국도
FOMC 회의를 얼마 전에 이제 했죠. 네. 일본보다 하루 늦게 해서 19일, 20일 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5.25%에서 5.5%인 요 정책금리 수준은 유지하겠다. 여기 이제 5회 연속 동결인데요. 네. 사실 요거는 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는데 뭐가 더 기대를 했냐면 그 점도표라는 것을 3월, 6월, 9월, 12월에는 공개를 하죠. 그러니까 점도표가 뭐냐면 그 연준의 위원들의 예상을 하는 거죠. 예. 개인 생각을 예. 앞으로 금리를 뭐 3번, 2번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점을 찍는 건데 네. 그거를 보니까 저번 12월 달 점도표랑 이번에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3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라는 데 의견이 이제 수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번 인하할 건데 언제 하냐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를 보면 여전히 경제 성장률도 좋고 고용률 굉장히 좋아요. 물가도 계속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5.25%에서 5.5%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아마 내려도 올 하반기는 돼야지 내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6월달, 9월달 돼서 계속 물가 상승 경기가 핫하면 핫하면은 이거 뭐 내릴 수 세 차례 없죠. 내리려고 했던 거를 한 차례나 두 차례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런 사항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금리 이 차가 줄어드는 거는 결국 하반기이고 그것도 한 차례가 될지 두 차례가 될지 현재 상황에서 모르고 해서 결국에는 하반기까지 가도 아마 달러당 N은 130엔 정도, 그러니까 N고가 되더라도 130엔 정도. 그 얘기는 급격한 N고로의 전환은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130엔대 정도가 착지점이 아닌가 하는 예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연속 얘기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한 1월에만 한국인이 이 환율 엔화가 진짜 기록적으로 싸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85만 명이 일본에 갔다 갑니다. 예. 1월 한 달에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오버 투어리즘 이런 거 걱정해서 그런지 네네. 숙박료 관광세 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데 일본 관광객 계속 많아지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에 한국에서 일본에 700만 명이 갔더라고요. 아이고. 네. 예. 거의 이제 일본에 오는 관광객 셋 중 하나나 넷 중 하나는 한국인입니다. 정말 지금 이제 한국인 때문에 먹고 산다는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 지금 인바운드를 보니까 네. 일본이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이 봉쇄는 아니지만 뭐 거의 이제 관광객들 안 받아가지고 그렇죠. 3년 동안 관광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2020년, 21년, 22년은 거의 관광이 뭐 제로입니다. 예. 근데 그 직전에 일본이 2018년, 19년에 사상 최대 관광객이었는데 3천만 명 연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사실 오버 투어리즘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코로나 3년 동안 관광객이 없다가 이제 2023년에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2023년에 보니까 2,500만 명. 그러니까 전성기 시절에서 비교했을 때 한 500만 명 정도 적은 수치인데 요거는 사실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이 그만큼 줄었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 지금 뭐 통제하고 부동산 있어요, 문제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뭐 해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한 그 정도 줄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빼고는 전부 다 회복이 됐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본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오버 투어리즘,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시설에 이 유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자체들이 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주민보다 관광객이 한 3배, 4배 많은 것도 그럴 것 많고요.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혼잡도 때문에 관광의 질이 또 떨어진다는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일본은 이 일손 부족이 심각한데 제일 부족한 게 음식업하고 숙박업이에요. 여기에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면 이 수요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지자체별로 지금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홋카이도, 삿포로, 오타루시 해가지고 지금 여러 이제 시정촌에서 저마다 나름대로 뭐 숙박세나 관광세, 뭐 이런 거 입장세 이런 거 이제 도입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런 이제 관광세를 도입해가지고 실제로 관광객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거의 없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걸 도입해도 관광객이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줄거나 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일본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이제 지자체의 재정적인 어떤 확충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런 이제 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오버투어리즘 문제 좀 해결하고 재정 확보도 하면서 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이런 관광세 도입을 적극 뭐 찬성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언박싱 이창민 교수님과 함께 일본의 금리, 환율, 관광 문제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